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홍석철 교수 또 김남희 의원과의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조금 전에 이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또 공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 교수님. 예, 콜먼 교수님이 다른 나라의 문제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저출생 해법으로 오랫동안 이제 뿌리박힌 관습이나 태도,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성평등하지 않은 문화, 장시간 노동, 경쟁 교육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되었다는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특히 여성이자 일하는 엄마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출생에는 먼저 김 의원께 먼저 여쭤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 어떻게 꼽고 계신지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하는 것 같아요. 국제 비교 연구를 해보면 한국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라는 응답은 낮게 나오고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그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결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성평등하지 않은 과로 사회인 것, 그리고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이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홍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결혼과 출산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아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 결혼 출산하면 어떤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그런데 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단 말이죠. 이걸 비교해 가면서 선택을 할 텐데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사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족의 가치라든가 결혼으로 얻게 되는 어떤 아이로부터 얻는 행복감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 콜먼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와 정말 다른 큰 특징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사회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초저출생 위기를 가져온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비탄이라고. 비혼, 비출산이 탄탄대로다. 정말 우리 현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네. 김 의원님, 최근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엠브레인과 함께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결혼, 출산, 의향, 인식조사를 해봤습니다. 20세부터 49세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7.4%,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42.6%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예. 여성이 특히 출산 의향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나 일자리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심각한데 이런 구조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부담이 결혼에 대한 부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 1라디오의 특집에서도 줄곧 이야기되는 게 좀 여성 독박이라고 그러나요? 이 출산에 육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결과는 아니죠. 사실 다른 조사들에서도 오랫동안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변한 시점이 201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일단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고용률이 남성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도 남성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이 시기 전후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경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뭐 자기 개발과 직업과 경력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고 경력을 쌓아가려면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양육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담이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예.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번 특집 내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돌봄 양육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네. 막대한 교육비 부담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고용 상태나 직업의 불안정, 돌봄 양육 등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런 남녀 간의 출산 기피의 사유가 다르다는 것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좀 재미있는 게요. 제가 지금 아들과 딸을 둘 다 그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딸은 나는 커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아들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지금 20, 30대 여성, 남성을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거든요. 남성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여성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선택지가 아니야 라고 원하지조차 않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마 이 성별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이나 부담이 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전 느껴집니다. 예. 교수님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우리가 저출생 또 원인 진단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저출생, 뭐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다른 거죠. 개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남성들이 처한 환경과 여성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들은 뭐 경제적 이유를 좀 더 많이 들고 여성은 뭐 일가족 양립의 부족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건 못지않게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조사에서 보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던가 일가족 양립 이유가 아니라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 또는 아이를 낳기 싫어서라는 답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이 가족 형성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 모두 이제 아이를 갖고 또 양육하면서 느낀 또 현실의 벽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원인이 되는 건 이제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시선을 또 넘어서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대 간 차이도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 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일을 하면서 키우면서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부군께서 많이 도와주시나요? 그래도 꽤 협조적인 아빠이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빠긴 한데 문제는 도와주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실 때부터 육아는 엄마의 일이라는 전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조적 역할로 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색하고 결정을 내리는 1차적인 책임이 항상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이 책임에서 유일하게 벗어났던 순간이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할 때였어요. 선거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새학기라서 두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선거운동 중이라서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라. 저희 남편한테 해라. 라고 한 이후에 모든 아이와 관련된 연락이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엄마가 이것에 일차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일차적 책임을 져왔고 그리고 한국 사회 많은 가정에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번 특집 중에서 전문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맞벌이하는 아내가 한 설거지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주말에 그릇, 접시 몇 개 씻어놓은 것은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출산도 막는 것이고 또 둘째, 셋째를 낳기도 싫어하는 그 마음을 여성들에게 가지게끔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항상 집에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뭐 노력은 해보지만 아마 많이 부족할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벌써 이제 20대 3년이 됐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뭐 부모님들의 교육도 잘 시켰고 학교 교육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는 좀 그런 가사나 육아를 좀 동등하게 좀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통계치 같은 걸 보게 되면 가사 분담에 있어서 여성의 시간 활용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문화적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지혜를 또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좀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KBS 1라디오 저출생 대응 특집으로 마련한 우리 아이 우리 미래 3부작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저출생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대안 논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 시대적 환경과 문화도 분명히 이제 이 저출생에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과거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세대가 특별히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20, 30년 전에는 산하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애국심 마케팅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도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선택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인데 결국은 지금 한국 사회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뭐 아이를 낳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가 인식이 이기적이라거나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참 우리가 이 출생과 관련해서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리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던 것이 또 엊그제 같은데 이 애국심 마케팅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은 순수하게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누가 국가를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과거에는 개인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을 유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보장 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통해서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분명히 이제 가사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 역할이라는 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시절이었어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아도 뭐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남성은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도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지고 그럼 아이를 굳이 많이 낳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과 지위가 바뀌면서 성 역할도 함께 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유럽도 오랫동안 이걸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유럽도 보면 한 100년 전에 보면은 여성들과 남성의 성 역할이 확실히 있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았는데 이 여성들의 교육이라든가 사회 진출이 달라지면서 이 성 역할의 변화를 사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회 변화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날의 이런 저출생 문제를 예. 좀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경제적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이런 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이 많이 못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원인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성들이 진출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사실 한국만큼 심각한 국가는 별로 없죠. 한국은 그러니까 그래 떨어져도 1점 몇 정도인데 이제 한국은 0.6, 뭐 0.7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좀 심각하게 이런 떨어진 상황이고 거기에는 네. 물론 물론 이제 사회 변화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성 역할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떤 대기업 사장님을 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원래 미혼일 때는 100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70 정도 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50 정도 일을 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해결책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래도 출산은 늘어나야 하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50을 일하는 여성을 기업이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50밖에 일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사회적으로 바꿔야 되는 인식의 변화가 아이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을 한 70 정도 하고 돌봄이나 이런 사회적인 부담을 함께 나눠 가지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도 여성을 동등하게 고용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여성들도 그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해야 기업도 변하고 뭐 사회도 변할 텐데 네. 아직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고 여성에게 부담이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 교수님은 또 많은 학생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또 저출생이나 남녀 간의 성 역할에 대한 형평성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많이 강조하죠. 기업 경영자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김 의원님은 이제 어떤 성평등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그 인식 변화라는 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죠. 뭔가 제도가 달라져야 되는 이런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성 역할이 바뀌면서 제도가 함께 변하는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이 기업 내에서의 성차별 문화. 두 번째는 기업의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성들이 뭐 아무래도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완전히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남성, 여성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육아계에 있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했지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유인을 하는 정책을 썼던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잘 실천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뭐 당근과 채찍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쟁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거는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생산성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 경쟁이라는 게 과도하게 되면서
이 사교육 문제. 그랬죠. 심지어는 지금은 노동시장에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학생들이 바로 취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재수, 삼수를 해요. 그러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 늦어지는 이른바 거죠. 조건이 뭐 스펙 쌓기에 또 맞습니다. 연임이었고요. 예.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좀 변할 필요가 있죠. 예.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이번 총선에도 저출생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또 공약이나 또 아이디어들도 많이 또 제시를 한 걸로 아는데 결국은 뭐 임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뭐 우리가 결혼 아닌 뭐 다른 방법도 논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청년 세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이를 낳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뭐 저출생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OECD 다른 국가들이나 유럽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출산 지원이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아동 관련된 병원들도 문을 닫고 그래서 아이를 더 편안하게 키울 수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 충분한 인프라가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 공공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아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경쟁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한국에 너무나 서열화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이제 공교육 을 더 강화하고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그런 공약들도 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대학의 지나친 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그 개선 정책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교육에도 또 홍석천 교수께서 서울대에 지금 재직하고 계신데 뭐 더 많은 또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신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잘 이어지길 바라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좀 합리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게 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그게 좀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핀란드 어떤 방송이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핀란드가 201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매우 높네요. 뭐 북유럽이니까요. 근데 작년에 1.2가 됐어요. 확 내려왔네요. 초저출생 국가. 그러면서 이제 저랑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럼 핀란드는 한국은 오랫동안 저출생 국가를 경험했으니 뭔가 해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일가족 양립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돌봄도 필요하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우리가 너네 나라보다 잘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하고 비용을 완화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춰놨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성 여성을 다 막론하고 자기 개발을 더 중시하고 가족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에 몇백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 정책 못지않게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그런 가족의 가치라든가 결혼과 출산의 어떤 가치를 좀 더 깨닫게 되게끔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게 출산이 그냥 애국심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또 개인에게는 또 부부에게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의 역할 또 직장의 역할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KBS 열린 토론 저출생 특집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육아휴직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짧게 하되 왜 길게 한다고 해서 쓸 수도 없는 거 왜 길게 하냐.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필요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이주희 이하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육아휴직 이거 어떤 것이 좀 실효적일까요? 네, 저는 육아휴직을 사실 오래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관련돼서 연구 같은 걸 좀 보면은 예.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꼭 선은 아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모든 직장과 모든 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기간이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짧은 편은 아닌데 예. 이 기간을 충분히 쓰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나 이게 보편적인 육아휴직 보장이 안 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기간을 반드시 더 늘려야 된다기보다는 기간을 지금 쓰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의견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 주신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인식 변화, 제도 변화는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럽고 실효적으로 변화하면 참 좋죠. 근데 기업의 문화나 제도도 제도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게 꽤 오래됐죠. 근데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대기업은 아무래도 규모 경제 때문에 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대체 인력도 구하기도 쉬워요.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 인력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업주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도 이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한 20%만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요. 80%는 중소기업에 있는 거죠. 근데 유럽에 있는 잘하는 나라, 스웨덴,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대기업 고용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런 산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저는 대기업보다는 좀 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이 일감 양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이 이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는 유연근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좀 설계를 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교수님 노동시장의 유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일 가정 양립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가 아닌 뭐 기간제 노동 요건으로 이제 완화를 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노동시장도 좀 양극화되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고용 불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저출생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결국 이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주거 불안정이라든지 일자리의 불안정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양육비, 교육비 부담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을 하게 되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제 자녀 일과 가정 양립이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 심하고 경제적인 불안도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결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여성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해서 임금이 깎이면서 출산을 선택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 자체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노동시간 유연화가 동기부여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데
홍 교수님, 아까 이제 김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임금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른바 뭐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였더니 여성들을 좀 더 임금을 향상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생률이 반등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사실 매우 큽니다. 그 OECD 평균에 비해서는 2.6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OECD 최하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여러 가지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면 아무래도 임금 격차가 많이 나서 여성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낮으면 뭐 가사나 양육의 서비스 비용의 상대적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좀 저해할 수가 있고요. 그 유주리천장 효과라고 그러죠. 예. 임금이 낮으니까 뭔가 경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임금 격차를 줄여가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당연히 높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출생률에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예. 이것만으로 해결될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경제활동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잘 하려면 아이도 누군가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육아나 가사의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게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돌봄이라든가 이런 제도나 문화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나 문화도 함께 변해야지 독일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저출생 관련해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정부의 이 연금 개혁 정책에도 출산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그렇죠. 네. 기간을 더 넓게 길게 네. 이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고 네. 또 이 저출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 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을 오히려 성진 가산 기간으로 더 추가를 해주자. 그 다음에 임금의 경우에도 출산 기간 동안을 2배로 인정해주자. 김 의원님,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출산 크레딧은 사실 지금보다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둘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이 나오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출산 크레딧을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받아갑니다. 네.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냐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연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나중에 연금을 이제 받게 될 때 수령 시기에 출산 크레딧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먼저 연금 수급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수급하면서 출산 크레딧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남성들이 출산 크레딧으로 자기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출산 크레딧을 임신을 했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죠.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거의 90% 이상이 남성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 크레딧 제도 설계도 지금 약간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성이 국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 연금 납부 기반을 좀 충분히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가 재정을 투여를 해서 여성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사실 한국 제도는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것이 불리한 선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좀 합리적으로 설계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것이 너무 또 비합리적으로 설계되다 보면은 출산과 육아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불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난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제도 설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하지만 출산 크레딧은 지금 개선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짧게 이 의견도 좀 주시죠. 출산 크레딧을 상당히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유인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아이가 더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깎아줘요. 예. 뭐 사회보험료라는 게 뭐 건강보험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가치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 같은 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장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유인 체계를 통해서 예. 좀 유인을 만드는 거죠. 네. 홍 교수님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주로 이제 주요 핵심 내용들은 일, 가정, 양육과 돌봄, 주거 지원. 그래서 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 학교 이것도 이제 핵심 제도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방영이 되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는 예.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집중했던 부자는 확실히 일가족 낭립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가족 낭립 제도의 실효성에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대책에 이것들을 좀 제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몇 가지 주요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이걸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것도 모자라긴 하지만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상으로 가는 거를 했고요. 그리고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하게 되고 또 육아휴직 쓰려면 회사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거의 자동화에 갖게끔 하겠다라는 대책도 발표를 했고 이게 맞돌봄을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남편들이 아이를 한번 돌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가 그동안에는 지원이 5일밖에 안 됐는데 20일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아빠가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랑 한번 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서로 분담하는 게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뭐 대체인력 지원금도 2배로 올리고 또 육아 휴직이라던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동료가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 동료에 대해서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 같은 대체 인력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그동안 저도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 상임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 완벽하진 않겠지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뭐 제도라는 것이 또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김현님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은 저출생 관련입니다. 네. 올해보다는 22%가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인데 이 예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좀 보완책도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좀 증가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온 예산인데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말에는 어울릴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떤 점일까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육아휴직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지원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좋은 방안의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 가정이나 또 이제 둘째 아이를 가질지 망설이는 그런 그 가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 와닿는 거는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은 것이 정말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지원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손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돈 얼마 준다고 애를 더 낳겠냐 이런 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충분히 줘본 적도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좀 양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동을 키우는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래서 가족 분야의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1.6%인데 이거는 OECD 38개 국가 중에 31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만큼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늘린 건 맞지만 예. 그런 비상사태에 걸맞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번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대응 특집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분께서는 아까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제도화되어 있고 육아휴직이든 할만하다. 근데 이제 오히려 사각지대는 저소득층 또 아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 그런 쪽에서는 정말 이런 걸 언감생심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아주 타당한 지적이죠. 네. 아이를 낳는 게 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만 낳는 건 아니고 영세한 사업장도 있고 또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런 전문가들 지적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저출생 예산에 많은 것들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지 취약계층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보편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근데 유럽만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프랑스의 경우도 아동수당을 주는데 똑같이 나눠주진 않습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차별을 두고 그 차이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계층의 경우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 보편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긴 했지만 좀 지금부터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영세 사업장이라던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걸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그런 일가족 양립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근에 많은 이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한 내년쯤이면 좀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적극 좀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논의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네. 제도적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심리적 이야기도 이제 인식의 변화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일가정 양립도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 네. 또 육아휴직 등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겠다. 네. 그런데도 출산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이런 인식들은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한국 사회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지만 또 제가 사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또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출생 관련된 그 짧은 강의를 하다가 제가 올해 어버이날에 저희 딸이 제가 퇴근을 하니까 케이크를 주문해서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손수 만든 케이크를요? 아니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닌데 주문한 걸. 근데 그 케이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케이크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이제 사실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는 부부인데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거긴 한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경쟁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의 행복, 또 출산의 행복,
또 양육의 육아의 행복, 이 행복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KBS 1라디오 저출생 대응 특집으로 우리 아이 우리 미래 3일간 이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려야 되는데 두 분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초저출생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전 사회라는 거는 뭐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뭐 내 주변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가치가 개인의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덧 개인적 가치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공공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온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가 동참해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인식이라고 하는 게 오랜 사회적인 경험과 집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 곳곳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혼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밝게 볼 것인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지 청년들도 점진적으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좀 행복한 그런 사회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의원께서는요? 네.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결국 성평등한 돌봄 사회로 남녀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쟁 중심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그리고 또 성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성세대들도 행복하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 아동 혐오의 움직임도 조금 있어요. 예.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없었던 노키즈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환영받지 않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만큼 아동을 좀 더 포용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아이의 행복한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KBS 열린 토론 저출생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